삼국지 생존법과 중국 역사 제3강은 동한의 혼란과 영웅의 등장입니다. 삼국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중국 지리를 좀 아시면 훨씬 편해요. 근데 저는 늘 강의할 때 이렇게 중국의 지형도를 보여드려요. 지형도라는 게 우리가 지도하면 2차원 지도잖아요. 근데 3차원의 모습이 보이면 아, 저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아, 저곳에서 유목민이 살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도 자체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걸 보면 아, 중국이란 땅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동남방은 녹색 지방이고 서북방은 갈색이잖아요. 이 서북방 갈색 지역은 강수량이 연간 800mm 이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초원 내지는 사막이죠. 삼국지의 전개 무대는 동한 말기에 13개 주에서 이루어졌어요. 지명이 어디다라는 걸 알면 좀 더 삼국지 이해가 편하겠죠? 13개 주가 있었는데 수도는 낙양, 장안 요 지역 사례라고 보통 불렀고요. 그리고 나머지 13개 주는 유주, 기주, 병주, 청주, 연주, 서주, 예주, 양주, 교주, 익주, 양주, 옹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한시대와 동한시대가 대략 비슷하고요. 뒤로 가도 조금씩 숫자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데 대략 이 한나라 시대의 지역이 그대로 역사시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도는 조조가 나중에 위나라를 세운 업도, 허창, 조조의 수도하면 허도라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허창인데 허도라고 그러죠. 오나라에 있었던 건업 또는 남경이죠. 또 적벽이라는 지역도 있었고요. 한중, 성도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주요 전투 장소를 볼게요. 이 네모 박스 친 곳이 당시의 인물들의 전투 장소에 개교란 곳, 합의, 관도, 호래관, 합비, 형양, 이릉, 적벽, 낙봉파, 오장원, 가정 이런 곳에서 삼국지의 주요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는 어떤 걸까요? 관도, 그리고 적벽, 이릉, 오장원 뭐 이 정도 들 수가 있죠. 또 기타 주요 지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문열 삼국지를 읽으시다 보면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 요 지명에서 이런 사람들이 싸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들어가 보는 지명들은 북평, 하동, 한해, 진류, 하비, 건업, 양양, 한중, 오장원, 서천 이렇게 있는데 하동과 한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해라는 곳은 황하가 흐르잖아요. 황하의 북쪽을 한해라 그래요. 지금도 요 한해 지방은 하남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남성은 하의 남쪽에 있다 해서 하남성인데 요 한해만 황하의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동, 황하의 동쪽에 있다. 하동. 그러니까 13개 주하고는 좀 다른 어떤 지역 이름인 거죠. 진류란 곳은 조조가 원래 있었던 세력 근거지기도 하고 여기서 군사들을 많이 모집을 했었고 하비는 오나라와 조조 간에 치열한 쟁투가 있었던 그런 곳이죠. 양양, 형주의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또 연암, 홍릉, 서주, 북해, 중산 중산이라는 곳에도 중산국이 있었어요. 전국시대에. 북해상 공룡이라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북해상이 뭐냐? 13개 주도 있지만 제후왕이 영역을 가진 그런 곳도 있었어요. 한나라 시대까지도. 9년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태수나 목사, 자사를 파견 보내는 것도 있었지만 황족들에게는 특별한 영토를 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후왕이 다스리는 작은 영토들이 있었다. 중산국도 있었고 북해국도 있었고 연암 같은 것도 있었고 특히 서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천, 동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사천성을 얘기하거든요. 오늘날에는 사천성이라고 부르는데 한나라 시대에는 서천과 동천이 있었죠. 그 두 개를 합쳐서 양천이라고 불렀고요. 또 낙양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낙양은 어떻게 이름이 생겼냐면 강의 북쪽에 있는 도시를 양이라고 불러요. 그럼 강의 남쪽에는 음일 거 아니에요. 양은 낙수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낙양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 은 왜 한양일까요? 이것도 이런 규칙에서 붙인 거예요. 한수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한양이 된 겁니다. 근데 음이란 도시는 없죠. 음이라는 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거죠. 관직을 한번 볼게요. 13개 주를 다스리는 사람은 흔히 목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주목, 유원, 기주목, 한복, 서주목, 도겸, 예주목, 유비. 유비의 한때 호칭이 유예주였거든요. 예주 목사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익주목 유원. 그리고 주의 수장이긴 한데 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사는 이 목사를 감시하는 역할 같은 거였어요. 오늘날 중국으로 보면 각 성에 성장이 있거든요. 근데 성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서기거든요. 제1서기 이런 것처럼 비슷해요. 이 동안시대 말기에 가면 자사와 목사가 막 혼동이 돼요. 어떤 지역은 목사가 수장이고 어떤 지역인 자사가 수장이고 막 섞여요. 그리고 주보다 더 작은 단위는 군현이죠. 군, 현. 그 현을 다스린 사람 태수. 실제 군권을 가진 사람이 태수였어요. 한해 태수 원소 이런 식으로 태수가 실제로 군권을 쥐었다. 이게 한나라 시대 관직인데 동안 시대는 막 섞입니다. 나라가 혼란 시기에는 관직 이런 것도 통일이 되지 않고 섞이는 경향이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거나 소설을 보실 때 등장하는 인물들의 호칭을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관직을 한번 보면요. 승상이 있어요. 조조가 승상이 되기도 하고 동탁이 되기도 했죠. 승상이란 벼슬은 뭐냐? 우리 영의정 같은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같은 걸 승상이라 부릅니다. 천좌를 보좌하여 천하를 다스리던 요직이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때 처음 설치했는데 상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승상 이사, 진나라 시대에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사가 승상이 되었죠. 한나라 초에 가면 조정과 왕국, 그러니까 왕국이 제후왕국에 각각 승상을 뒀죠. 북해상 공룡, 이 사람은 제후왕국의 승상이었다는 거죠. 물론 중앙정부의 승상보다 훨씬 권한이 작겠죠. 동안 말기에 승상제도가 폐지됐지만 때때로 이름을 붙여요. 조조 같은 사람이 승상, 자기 스스로 승상 자리에 오르죠. 삼공이라는 게 있어요. 삼공은 태위, 사공, 사도를 삼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으로 말하면 삼정승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가의 대사를 맡아보는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태위는 군사, 타공은 수리와 토목, 사도는 민정부를 담당을 했다. 그러다가 삼사 등으로 계층되기도 했습니다. 사례교위라고 있는데요. 사례교위는 서울시장 아니면 경기도지사 같은 수도를 방해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원래는 사례라고 했다가 한무제 때 사례교위라고 했습니다. 주부라는 용어가 가끔 나와요. 누구를 주부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문서와 부적을 맡아보는 관직이다. 중랑장, 호분 중랑장, 동중랑장, 서중랑장 이렇게 임명했다 나오거든요. 원래 중랑장은 궁중의 경비를 맡던 낭중령에 속한 오관서와 좌서우서의 대장이다. 장군 다음 벼슬이 중랑장이다. 싸움을 좀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중랑장에 임명을 하기도 하죠. 효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누구가 효렴에 올랐다 라고 하는 건 효렴이 관직이 아니고 자격 같은 거예요. 효도와 청렴으로 지방간의 추천을 받고 벼슬길에 나간 사람, 벼슬길에 나갈 자격이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과거제도라는 게 없었잖아요. 시험 보고 관료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간에 추천을 받는다? 이것은 호족의 자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은 효렴으로 호칭을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을 필요할 때 관직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방관직을 한번 보죠. 주가 있고 군이 있고 현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를 다스린 사람이 목 또는 자사다. 서한시대는 목이었다가 동안에는 자사로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자사는 일종의 심사하는, 감사하는 이런 역할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삼국 이후에 유진시대 가면 목과 자사를 혼동해 쓰기도 한다. 또 실제 군권을 쥐었던 역할이 태수다. 지방의 군을 다스리는 관직이다. 이거 바로 진시황 때 생긴 거죠. 군현제라고 해가지고 군을 다스리는 태수가 힘이 자사보다 강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군 밑에는 현이 있겠죠. 1만호 이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현령이라 하고요. 1만호 이하는 현장이다. 향, 정, 리, 10장, 5장이 있었다. 도구라는 직책도 있었는데 이 도구는 유비와 관련된 에피소드에 등장을 해요. 원래 한나라 때 태수, 군수들을 보좌관이었는데 각 현의 행정감독을 담당을 해요. 근데 유비가 현장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손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비가 현장을 했었는데 어느 날 도구가 와가지고 행정감독을 하러 왔어요. 말하자면 뇌물을 내놓으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열받아가지고 그 도구를 나무에 매달은 다음에 아주 허벌나게 곤장을 수십 대를 때린 다음에 자기 외 위패를 딱 걸어놓고 가버렸어요. 나 이놈의 벼슬 안 한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게 도구라고 하는 벼슬입니다.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유비, 관우, 장비, 원소, 제갈량, 조조.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삼국지 소설에는요, 1228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 중에서 1000명가량은 실제 역사서에도 등장을 하고요. 200여 명만 가공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삼국지가 사람들한테 재밌게 많이 읽혔다고 하는 거. 앞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한 말기에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180년 경쯤 가면 동한 말에 국정 혼란이 벌어집니다. 왕조 말기에 어떻게 혼란이 벌어지느냐 하면 양상이 비슷해요. 우선 황제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다는 게 보통 30대, 20대, 30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황제가 됩니다. 10대일 경우도 있고 10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10대, 한 12살, 13살에 황제가 돼요. 그러면 혼자서 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외척, 자기 어머니, 대비 이런 집안에서 권력을 쥐게 되죠. 그걸 흔히 외척이라 하죠. 외척 세력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황제가 20살이 넘으면 친정을 하고 싶죠. 근데 자기를 믿고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환관들한테 배수를 주고 환관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황제가 또 일찍 죽어요. 그러면 또 선한 황제가 들어서게 되고 외척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가 황제 신장하게 되고 또 이제 환관 아니면 외부 세력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국정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동한 말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나중에 명나라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외척 세력과 환관 간의 싸움, 권력 투쟁에서 발생한 사건이 당고지화 또는 당고지금이라 그래요. 환관 세력에 의해서 사대부 세력이 금고내지는 사형에 처한 사건이죠. 외척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사대부들을 관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를 해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청류파라 불렀어요. 그러다가 환관이 세력을 잡으면 사대부를 몰아내죠. 그럼 사대부를 몰아낼 때 환관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사대부들을 불러요. 그 사람들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탕류파라 했어요. 환관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게 청류가 좋으냐 탕류가 좋냐 그러면 당연히 청류가 좋아 보이죠. 그렇죠? 청류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런 류의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저 사람들은 탕류파야 라고 해가지고 사건명을 후대에 붙인 거예요. 이 탕류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환관 및 그 지지 세력인데 그 대표 인물들이 원소의 집안, 조조의 집안이죠. 조조는 왜 그랬죠?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원래 하우시였는데 환관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환관 지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탕륜이, 청륜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결국은 이렇게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니까 나라는 어려워지죠. 이때 등장했던 환관들을 흔히 십상시라고 불러요. 이를 십상시라고 부른 것도 후대 역사가들이 한 거예요. 후대 역사가들은 주로 사대부들이잖아요. 이 사대부들은 당연히 환관들이 설치는 걸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근데 환관들이 그러면 어떤 힘이 있었냐? 당연히 황제가 권력을 줬어요. 군권을 줬고 또 환관들도 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를 그렇게 못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국가 운영을 했었던 거죠. 이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대부 세력을 탄압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아니면 일을 못하도록 금고형을 처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사라지게 되고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 정부에 협력하지 않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잖아도 중앙 권력이 지방에 잘 못 미쳤던 게 동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동한이란 나라가 원래 호족들의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여가지고 호족들 이 통제가 잘 안 됐는데 당고지화를 통해서 많은 사대부들이 힘을 잃다 보니까 그거를 기화로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정부에 반발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건이 등장했던 이 환관들 흔히 십상시라고 하죠. 대략 10명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환관과 애척이 치열하게 싸움을 통해서 정치를 어렵게 하는 그 시절에 당고지화가 두 번이 발생을 해요. 서기 166년에 제1차 당고지화가 있었고 169년에는 2차 당고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관과 청류 관료가 대립하게 되고 1차 당고지화에서는 환관 무리를 공격한 이응리 200여 명에게 관직 박탈 및 금고형 상당히 순화된 거죠. 사형이 아니라 금고형이니까 관직만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영제가 즉위하고
나서는 청류파 관료가 관직을 복귀하게 돼요. 그게 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3년 후 2차 당고지화에서는 환관 무리를 공격했다 해서 이 청류파 관료들 6, 700여 명을 관직 박탈형을 내리고 일부에는 사형에 처하게 되죠. 이거로 인해서 상건정난이 발생하게 돼요. 왜? 중앙정부가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니까 지방에 있는 이 농민들은 사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죠. 이렇게 중앙 정치가 잘 못하게 되면 왜 그런지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고 메뚜기 떼가 찬 거라는 이런 일이 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농민들끼리 뭔가 뭉치지 못하죠. 근데 그 뭉치는 어떤 규합의 중심에는 종교 세력이 이렇게 마련입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건 종교 집단이었던 거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거기서 식량을 주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뭉치게 된 겁니다. 그 종교 집단, 황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내세운 구호가 있었어요.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이다. 푸른 하늘 동하는 이미 죽었고 노란 하늘 황건당이 바로 일어나리니 갑자년에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이렇게 내세웠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난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중앙조정의 국정 혼란, 홍수, 가뭄, 메뚜기 떼 등 자연재해 빈발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정부가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황건, 머리에 노란 두건을 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도교 사상입니다. 도교 사상이 뭐냐? 민간 신앙을 중심으로 장생불사를 외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중국의 고유 종교죠. 바로 이때부터 도교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황건이라고 하는 세력부터입니다. 장각, 장보, 장량, 삼형제가 교주였는데 세력을 넓혀 가다가 갑자년에 난리를 일으킵니다. 고록, 광종, 하공량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중앙정부에 반기를 듭니다. 이들은 전국 8개 주에 걸쳐 조직이 완성되었고요. 황건의 무리는 수도 장안에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설에 의하면 한간 중에서도 이들 무리가 있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도교 사상이란 게 중국의 전통 문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중이란 지역에서도 오두미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교 사상이 탄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건이란 무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중앙정부가 허약하긴 해도 농민들로 뭉쳐진 황건의 무리를 토벌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노식, 동탁, 황보승, 조조, 주준, 도겸 같은 사람들이 황건을 진압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꽤 성과를 올려요. 정치가 좀 쇠퇴하긴 했어도 정부군은 여전히 정부군이거든요. 농민군대였던 황건군을 쉽게 토벌을 하죠. 여기에 수장했던 장각이 8개월 만에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황건의 난리는 금방 잡힙니다. 근데 이 황건의 잔당들은 10여 년 이상 나라를 망치게 되죠.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삼국지의 본격적인 서술은 서기 189년부터 시작합니다. 외척이었던 하진이란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이때 십상시 같은 환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뭔가 모의를 합니다. 그때 집안 좋았던 원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소는 당시에 청년 관료였는데 이 사람과 모의를 해가지고 환관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영재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죽어요. 그 아들이 2명 있었는데요. 소재 그리고 나중에 헌재가 된 유협 이 2사람이 있었어요. 애척 하진은 유변이라는 사람을 소재로 앉혀요. 그러고 나서 하진이 환관을 쫓아내려서 계획을 세워.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이 사람은 실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게 된 환관들이 오히려 하진을 살해하고 그걸 살해하자 원소는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궁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환관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런데 나머지의 살아남은 환관들이 소재와 유협을 데리고 북망산 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
원소와 조조가 있죠. 원소라는 사람은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어찌 보면 제일 높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4세 30 출신의 명문가문 출신이었고요. 4세 30이 뭐냐면 4세를 걸쳐서 30벼슬을 쭉 해왔던 집안이고요. 그래서 천하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운이 그에게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역사가 진수는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관대하고 우아했고 재관과 도량을 모두 갖췄으며 자신의 기쁘고 슬픈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재간도 있고 도량도 있고 권모술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웬만한 능력을 다 갖고 있었다. 다만 운이 없었던 건 조조라고 하는 능력자의 상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운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북의 대표 호족 출신이고 탁류파였어요. 그러니까 환관들을 밀어줬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씨 집안의 적자가 아니었어요. 서울신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원술, 이 적자였고, 신분이 불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를 6년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3년 심효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또 3년 해가지고 6년상을 치러가지고, 효선미 놓기로 천하에 아주 쟁쟁했던 거죠. 그리고 가문과 인맥, 자산, 능력을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조조와의 대결 한 번에서 지게 되죠. 그러면 그 상대편에 있었던 조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일찍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도 있었고 전쟁 수행 능력도 있고 인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알았었고 특히 권모술수에 능했다. 이런 거죠. 당시에는 인물평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교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물평을 했다 그러죠. 조조는 치세의 영웅이며 난세의 간웅이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평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찍 정계에 입문했냐면 20살 때 아버지가 벼슬을 사요. 아버지도 1억 전을 주고 태위벼슬을 사기도 했다는데 그 아들을 벼슬 주는 거야 어렵지 않았겠죠. 그래서 20살에 효렴이 됐어요. 효렴은 이제 관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환관의 힘에 의해서 북부도의로 임명이 돼요. 이 북부도의는 경찰서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경찰서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요. 당시에 부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산하에 있는 부하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부패를 때려잡으려고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려고 했어요. 일정 시간 이후에는 성문을 나가지 못하도록 정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환관 건석 이라고 하는 사람의 삼촌이 와가지고 국문을 열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때려잡아요. 얼마나 몽둥이 찜질을 많이 했는지 바로 죽어가지고 문제가 됐겠죠. 하지만 조조의 할아버지가 환관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잘 무마가 되었고 이 덕분에 이 백성들의 좋은 평을 듣게 됩니다. 환건물이 토벌 대장의 한 명으로 임명이 되죠. 거기서 공을 세워가지고 제남국의 상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제후국의 승상이 될 정도로 능력과 권세를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제가 죽고 나서 소제가 즉위했을 때 대장군 하진과 환관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그때 환관에 의해서 하진이 죽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진과 원소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원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군벌도 하나 끌어오자. 그 군벌의 힘을 얻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가까이 있는 군벌이냐 했더니 동탁이라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이 힘을 빌리자. 그래가지고 동탁이 수도였던 낙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동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물평에 하면 이래요. 사람이 흉악하고 잔인하며 포악하고 비정했으니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이와 같은 자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역사가 진수가 보기에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이래 이와 같은 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흉악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비정했다라고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역사상 가장 나쁜 놈으로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중년 운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말년운이 나빴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원래는 서량 출신의 군벌이죠. 싸움을 되게 잘해요.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권력을 누리지 못했던 아니면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없었던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잡게 되냐면 서량 출신 군벌해가지고 환관적 토벌을 공을 세워요. 그러다가 하동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낙양에서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소가 부르니까 좋구나 기회라고 해가지고 자기 휘하의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 북망산을 지났는데 거기서 환관 몇 사람과
소재를 만나요. 그리고 헌재가 된 유협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에 들어와가지고 소재를 폐하고 유협을 헌재로 등극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황제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러면 동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권을 잡게 됐냐면 처음에 서령이라고 했죠. 서령이 어디냐면 장안의 서쪽 실크로드 가는 중간이에요. 이곳이 하서해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양주였어요. 서량이라고 불러요. 이 서량 지역도 초원지대거든요. 이쪽에서 자라가지고 이쪽 군벌했기 때문에 꽤 군사적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건적의 토벌군대에 가담을 했던 거고, 그래서 하동에 가게 된 거고, 하동에 있다가 원소가 부르니까 수도인 낙양으로 오게 된 거고, 나중에 장안으로 가서 거길 지키다가 공포정지를 했었고, 오수전이라는 걸 발행해가지고 국가 혼란을 일으켰던, 국가를 말아먹은 사람으로서 역사가들한테 정말 나쁜 놈으로 평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게 동탁이 와가지고 소재를 헌재로 바꾸거든요. 이게 역사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천자를 바꾼다는 건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 가능한 건데 천자를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게 이런 게 평이 나쁜 이유인데요. 제가 이런 변명을 한번 해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상나라 있죠. 주나라 앞에 상나라. 재상 중에 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을 하다가 황태자가 태계합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궁으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사람도 천자를 바꾼 게 있었고 서한시대 곽광. 곽광은 한무제가 죽은 이후에 권력을 쥔 사람이에요. 이 곽광이 창의방 유화를 잠깐 세웠다가 27일 만에 폐위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자를 바꿔치기 한 일이 있었죠. 상나라 이윤과 곽광은 존경받는 인물이고 동탁은 천하의 몹쓸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는 거죠. 진짜 동탁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황제 앞에서 무례를 했어요. 황제를 자기 손으로 소재에서 헌재로 바꿔치기 하거든요. 그런 잘못은 했어도 너무 무리하게 한 거죠. 그리고 동탁이 특전을 받습니다. 세 가지 특전이 있는데요. 찬배, 불명, 배례할 때 상명 대신 관직만 부르고요. 입초, 불추, 황제 앞에 입주할 때 종종걸음을 할 필요가 없다. 검리상전, 검을 찬 채 신을 신고 전에 오르시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검을 차고 그 신도 안 벗고 황제가 있는 전에 오를 수 있어요. 이거는 황제를 무시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거의 황제 위에 있었던 거죠. 진짜 잘못한 건 이거예요. 국가 운영을 미숙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낙양에 들어와서 권력을 쥐었는데 이 권력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은 민심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전혀 그전엔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을 쥐니까 이런 걸 제대로 못했던 거죠.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죠. 동탁은 천하의 가장 나쁜 위인으로 역사가들한테 미움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지 소설의 시작은 도원결의부터입니다. 유비관우 장비 3명이 복숭아밭에서 결의 형제를 맺었다고 하는 이런 사건부터죠. 그러면 3명이 형제가 되는 결의 형제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걸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서한 황실의 후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비의 주장이 뻥은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역사가들은 한 명도 없고요. 소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서한의 후예인 건 분명합니다. 한무제와 배다른 형제가 아닌 유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무제는 유철이고요. 유발이 있었고 유승입니다. 유발의 후손이 동한 황제였던 광무제 유수가 되고요. 유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산장왕이었어요. 이 사람의 후손으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유비까지 온 거죠. 대략 한 300여 년이 지난 유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씨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동안의 직계 황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전인 서한시대의 황가 집안 사람이 있던 건 분명하죠. 그럼 관유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향에서 사람을 죽이고 떠돌던 무사였어요.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산서지방 떠돌이 무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찾아서 천하를 돌다가 유비를 만나게 된 거죠. 유비와 비교하면 신분상의 차이가 상당히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에 유비가 돗자리와 집신을 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나을 게 없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요. 유비 때 와서 이렇게 가난해졌지 유비의 할아버지 때만 가도 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비와 관우는 꽤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장비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도 출신 성분이 그리 나빴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소설에서 백정으로 나오죠. 시장판에서 돼지와 소를 잡아서 팔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중에 두 딸을 유손에게 시집을 보내요. 유비의 아들. 그래서 그 딸이 경의 황후와 장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처는 조조와 사촌간인 하우홍의 소생이에요. 조조의 집안은 원래 하우씨죠. 그러다가 아버지 조승이 환관에 양자가 돼가지고 조씨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걸 보면 유비와 상당히 친했고 유비의 아들한테 딸을 시집 보낼 정도니까 사돈을 맺을 정도니까 장비의 출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소, 돼지를 잡는 백정으로 소설에서 세팅이 된 건 이 사람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도원결이라는 건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형제지간을 하기에는 신분상의 차이가 많이 났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역사가들이 보기엔 유비는 주군이고 관우와 장비는 그를 따르는 장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세 명이 모여서 뭔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비가 살았던 그 지역을 보면 황건적의 난리가 이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국가의 공을 세우자라고 하는 의기투합이 된 거죠. 이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있어야 되고 그때 마침 시장에서 말장수였던 장태평과 소쌍이라고 하는 거부들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투자를 바탕으로 세 사람의 캐릭터, 무기가 만들어지죠. 유비는 쌍고검, 관우는 청룡 언월도, 장비는 장팔사모가 만들어지죠. 물론 이 무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설적으로는 그렇게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부하 병사들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요. 갑옷도 구하고 말도 구입합니다. 병사들의 무기, 갑옷, 말 구입을 하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장태평과 소쌍이라는 사람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태평과 소쌍은 왜 유비 무리에게 투자를 했을까요?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 상인들이 제대로 상업활동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재물을 이런 무인들한테, 무사들한테 투자하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켜주는 무사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시장을 보호하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해달라고 투자를 했던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천하에 나오게 됩니다. 중앙정부로 다시 가보면 동탁이라는 자가 낙양에 들어와서 정권 탈취를 하고 천하를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호족들이 당연히 중앙정부의 말을 안 들었겠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흔히 영웅이라고 부르는 군벌들이 있었겠죠. 하북 지방엔 원소가 있었고요. 4세 3공의 좋은 집안, 재물과 농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집안의 장자 격이었던 원술이 남양 지방에 있었고요. 조조가 청년장수로 등장을 했고 유주 지방에는 공손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서주에 도겸이 있었고 형주 자사로 유표가 있었고 익주에 유원이 있었고 한중에 장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탁이란 자가 낙양에서 황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니 저 자를 그냥 둘 수 없겠다 싶어서 지역에 있는 영웅들이 뭉쳐가지고 동탁 토벌군을 형성을 합니다. 이들을 흔히 산동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산동군이 뭐냐면 이 낙양 동쪽에 효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효산의 동쪽 지방의 제후들이 뭉쳤다. 그래서 산동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에 대항해서 동탁을 서북군이라고 흔히 불렀죠. 서북군과 산동군이 한판 대결을 벌일 기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산동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릉태수 장초, 기주 자사 한복, 제북상 포신, 산양태수 원유, 한해태수 왕광, 동군태수 교모, 연주자사 유대, 예주자사 공주, 진류태수 장막,
후장군, 남양태수, 원술이 있었다. 이 모임의 맹주는 발해태수 원소였고요. 발기인으로서 효기 교위 교수를 했던 조조가 산동군을 만들어서 동탁군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설에서는요, 18로 제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산동의 일부 태수나 자사들이 나왔는데 소설에서 이걸 조금 더 늘려가지고 북해태수 공용, 서주자사 도겸, 서량태수 마등, 북평태수 공손찬, 상당태수 장양, 여기 유비도 끼워 넣었죠. 유비는 공손찬의 수하로 등장을 해가지고 동탁군대와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장면이 사수관 호래관 전투예요. 두 군대가 사수관, 낙양 근처에 관문인데 거기서 싸워요. 일단 사수관에서 싸우다가 동탁군대가 호래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호래관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소설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 호래관 싸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탁의 부장 여포가 유관장 삼형제랑 다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때 여포란 사람이 나옵니다. 3대1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여포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유관장 삼형제 3명의 무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유비의 쌍고검, 관우의 청룡오늘 또, 장비의 장팔 사모가 나오게 됩니다. 검, 도는 아시죠? 검은 양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그러죠. 도는 한쪽 날만 있는 걸 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룡오늘 도가 되고, 그런 모는 뭘까요? 모는 흔히 모순 할 때 모가 있죠. 창을 모라 그러죠. 모에다가 옆에 칼 하나 더 달면 과가 돼요. 모와 가가 당시에 있었고요. 이 관우의 무기 청룡오늘도는 실제로 있었나? 제가 이렇게 질문 올린 건 무슨 의미죠? 실제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룡오늘도는 당시에 동아시대 무기가 아니고요, 명나라 시대 무기였어요. 근데 이것도 워낙 무거워가지고 의장대에 썼던 무기예요. 실제 전투에서 이거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관우한테 이 청룡오늘도를 씌워줬을까요? 당연히 관우가 주인공이니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청룡오늘도를 들게 한 거죠. 아마도 관우는 찌르는 무기가 있었을 것이다, 모나 과를 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장비의 이 무기였던 장팔 사모, 이건 사모죠. 뱀 모양의 모다, 이래서 장팔 사모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동아시대 무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모였을 텐데 좀 멋있게 장팔 사모라고 한 경향이 있습니다.